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로마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처사는 사실 굉장히 로마에게는 깊은 상처와 치욕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방앗간 세계사의 춘닥터입니다. 자, 오늘은 로마가 바로 자신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두둥, 바로 그 이탈리아 반도를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 부분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자, 때는 기원전 390년 로마 역사상 최악의 사건 중에 하나로 알려진 켈트족의 로마시 함라. 이 사건 이후 로마는 당연히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패배하였다. 로마의 시가지는 파괴되었고 무엇보다 우리 로마의 자긍심과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하지만 우리 로마는 여기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지. 서둘러 이 모든 것을 복구하자. 자, 이렇게 해서 로마는 켈트족에게 파괴되었던 로마의 시가지를 빠르게 복구를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로마의 고질적이고 오래된 문제였던 귀족과 평민 간의 갈등 또한 어느 정도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로마는 이것 외에도 이 켈트족의 침공 이후에 정말로 큰 타격을 받게 된 분야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로마와 로마 주변에 있던 부족 간의 동맹 관계였습니다. 일단 이것은 로마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동맹 관계에 있던 부족들이 로마에게 싸울 때 병력을 제공하는 일종의 군사 동맹과도 같은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로마가 켈트족에게 탈탈 털리게 되면서 이 동맹의 중심이었던 로마가 약해지니까 이 동맹 시스템은 완전히 산산조각나게 되는 것이죠. 라틴 동맹의 맹주 로마가 완전히 털렸군.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으니 우리도 더 이상 동맹을 유지할 이유가 없지. 오히려 우리도 로마가 약해진 틈을 타서 이 로마의 등 뒤에 칼을 꽂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하. 자, 이렇게 해서 켈트족 침공 이후 50년 동안 로마는 주변의 라틴 동맹이 깨진 상태로 다시 부족들과의 자잘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훗날 역사가들은 라틴 전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무려 50년 동안 이 길고도 치열했던 전쟁의 승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로마가 이 라틴 전쟁의 최종 승자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는 기원전 338년 이 로마 주변에 있던 지역을 라티움 지역이라 불렀는데요. 이 라티움 지역을 완전히 제패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티움 지역은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이 서울이 로마라고 치면 이 서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도가 바로 경기도잖아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이 로마를 감싸고 있는 주가 라치오 주거든요. 이 이탈리아 세리에 A 팀의 축구팀으로도 유명한 라치오. 이 라치오 주를 예전의 어원으로 라티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라티움 지역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티움 지역의 진정한 주인은 다시 로마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라티움 지역을 완전히 다시 제패하게 된 로마는 이제 그 산산조각났던 라틴 동맹을 다시 새로운 동맹 형태로 재정립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라틴 동맹 같은 경우 동맹국들이 서로에게 너무 대등한 위치였다. 문제는 이렇게 서로가 너무 대등한 입장일 경우 한쪽 힘이 약해질 때 그 동맹이 유지되지 않고 바로 배신을 한다는 점이지. 켈트족의 침공 때 우리 로마가 약해진 틈을 타서 이제까지 공든탑으로 쌓아올렸던 그 라틴 동맹은 완전히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이제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훨씬 더 체계적인 동맹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탄생한 동맹이 바로 짜잔! 로마 연합이라고 불리우는 동맹이 되는 것이죠. 로마 연합은 기존의 라틴 동맹보다 훨씬 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만들 것이다. 일단 라틴 전쟁의 승리자인 로마가 바로 로마 연합의 맹주로 가장 중심에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각 상황과 동맹국에 편입된 시간 등 여러 가지를 합리적으로 따져서 동맹의 단계를 나누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동맹의 결속력도 좀 더 촘촘하게 강화시킬 수 있고 각 단계마다 역할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동맹 체계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자, 이렇게 로마는 기존에 단순했던 약간 군사동맹 형태인 라틴 동맹과는 달리 이번에 로마 연합 같은 경우 훨씬 더 체계적이고 상황에 맞춰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동맹을 맺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뭐냐면 바로 로마가 보통은 자신이 승리한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 국가를 이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발 아래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뭐 노예로 삼거나 아니면 완전히 뭐 하층민이나 뭐 속국으로 삼아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로마는 자신들이 완전히 승리하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패배한 민족들과 그 지역들을 완전히 자신의 속국으로 두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시민권도 주고 자치권도 인정을 하는 등 굉장히 단계별로 그 상황에 맞춰서 동맹을 합리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쉽게 말해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같은 경우는 거의 로마의 시민권을 나눠줘서 로마와 거의 대등한 위치에 서 있는 수준의 그런 동맹국을 삼았고, 뭐 맨 마지막 아니면 좀 먼 지역 아니면 뭐 잘 아직 모르는 그런 지역을 점령했을 때는 그 지역은 아직 일단 시민권까지는 주지 않고 뭐 병력을 제공받고 대신에 자치권은 인정하는 등 상당히 어떤 자신들의 어떤 동맹을 맺게 된 그 과정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동맹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역시나 역사가들이 늘 강조하는 로마의 가장 중요한 강점 중에 하나였던 바로 로마인의 개방성과 관용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적인 로마 연합 동맹 시스템이 과연 나중에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는지는 훗날 한니발 전쟁으로 유명한 포에니 전쟁에서 그 위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 라틴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기존의 라틴 연합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그리고 특히나 로마인의 관용성을 이용한 정말 개방적인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로마 연합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티움 지역을 통일하고 로마 연합의 맹주로 우뚝 서게 된 로마 공화국. 이제 이들은 조금씩 자신들의 세력을 남쪽으로 확장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이탈리아 지도에서 이 라티움 지방 밑에 있는 지방을 캄파니아 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경기도의 어떤 중서남부 쪽이니까 약간 충청북도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당시 캄파니아 지방에서 주요 도시로는 카푸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카푸아라는 도시에서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라티움 지역의 로마 연합의 맹주 로마 나으리, 지금 저희 카푸아가 위험합니다.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도와주신다면 저희 카푸아도 로마 연합에 가입해서 충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카푸아 도시를 괴롭혔던 민족은 과연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바로 산악 민족이라 불리우던 삼니움족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이 삼니움족은 이탈리아 지도를 보시면 이 이탈리아의 척추라고 해당되는 아펜니노 산맥이 있거든요. 이탈리아 중심을 쫙 가로지르는 그런 척추 등뼈와도 같은 산맥이 있는데, 이 이탈리아의 아펜니노 산맥의 중부 지방에서 주로 서식을 했던 그런 민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험준한 지형이었던 산악 민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질이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싸움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전투적인 민족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이탈리아 중부 지방을 지키고 있던 터주대감 삼니움족과 이 라티움 지역을 확보한 뒤 점점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던 로마와 피할 수 없는 충돌이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걸고서 로마와 삼니움족이 싸웠던 이 전쟁을 바로 삼니움족과의 전쟁이라고 불리는데, 이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오래 갔기 때문에 무려 50년 정도의 기간이 흘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길고도 힘든 싸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삼니움족과의 오랜 전쟁은 총 3개의 파트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굉장히 수많은 전투가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좀 길었던 휴정 협정과 강화 기간이 존재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가장 첫 번째 전쟁으로 알려진 1차 삼니움 전쟁에서는 로마가 약간 승기를 잡게 되는데요. 삼니움족은 강력한 공격력을 갖고 있지만 지구력이 떨어지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다. 결국 그들의 초반 공세만 잘 견뎌내고 우리 로마군의 특유의 끈끈한 수비력과 조직력으로 전투의 중후반부를 노린다면 반드시 승산이 있게 되지. 이러한 로마의 전략은 성공적이었고 정말 수많은 전투와 또 위기도 있었지만 로마는 결국 이 캄파니아 지방에서의 벌어진 수많은 전투에서 우세를 가져오게 되면서 결국 1차 삼니움 전쟁은 로마가 주도권을 가진 채로 강화 조약을 맺으면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1차 삼니움 전쟁에서 가장 주목했어야 되는 점은 로마군의 적응력과 성장 가능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로마는 적과의 전투에서 언제나 배움을 얻는 민족이다.
전투에서는 패배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는 법. 하지만 어떤 전투든 간에 배울 것은 반드시 있긴 마련이지. 우리 로마군은 그것을 결코 놓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토대로 계속 적용하여 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1차 삼리움 전쟁에서 로마가 삼리움족에게 우세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로마의 우세로 끝난 1차 삼리움 전쟁이 끝난 뒤 15년이 흐르게 됩니다. 때는 기원전 326년. 로마와 삼리움족은 이번에는 캄파니아 지방의 또 다른 도시였던 네아폴리스라는 도시를 두고 다시 한번 격돌을 하게 되는데요. 이 네아폴리스라는 도시는 김민재 선수가 뛰었던 팀으로도 유명한 바로 그 나폴리, 이 나폴리의 전신이 되었던 도시예요. 잠시 휴전을 했었기는 하지만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는 법.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가던 로마와 이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고자 했던 삼리움족은 이 네아폴리스라는 도시를 두고 결국은 다시 2차 삼리움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 2차 삼리움 전쟁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을까요? 초반에는 역시나 로마가 압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삼리움족의 전투 스타일은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태다. 초반에 공격력이 강하지만 결국 체력이 떨어지고 조직력 또한 약하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게 파고들면 정면 대결에서 우리 로마가 질 이유가 없다. 이번 전쟁을 기회 삼아 삼리움족을 완전히 끝장내버리자. 가자! 로마군의 기세는 정말로 하늘을 찌르는 그런 형태였고 삼리움족은 점점점 코너로 몰리게 되는 그런 형국이었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삼리움족은 로마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정면 대결로는 도저히 저 강력한 로마군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된 이상 우리 삼리움족도 계략을 사용해서 로마군을 위험에 빠뜨려보자. 이렇게 해서 당시 삼리움족의 지휘관이었던 가이우스 폰티우스는 자신의 병력 일부를 양치기로 변장시켜서 로마군에게 보내게 됩니다. 너희들은 로마군에게 가짜 정보를 흘려서 그들을 카우디움 협곡으로 유인해야만 한다. 카우디움 협곡은 양쪽이 높은 절벽인 협곡이지만 반대편 평원으로 넘어가기 위해선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로마군은 그 유혹을 떨쳐내기 힘들 것이다. 폰티우스의 예상은 적중했는데요. 로마군은 이 폰티우스가 보낸 양치기 삼리움족에게 속아서 이 가짜 정보를 듣고 빠르게 다음 쪽 평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카우디움 협곡을 지나가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자, 정말 이 로마군 장병 2명 정도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이 좁은 길 카우디움 협곡을 한창 중간 정도 지나가고 있을 무렵 선발대가 무슨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지휘관님, 협곡의 앞쪽이 큰 바위들로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뭐라고? 이런 함정이다. 빠르게 뒤로 후퇴해서 카우디움 협곡을 빠져나가도록 한다. 하지만 어느새 로마군이 들어왔었던 이 카우디움 협곡 입구마저도 삼리움족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빠르게 큰 바위돌로 입구를 막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결국은 이 로마군은 이 카우디움 협곡의 앞뒤에 완전히 막혀서 갇혀버린 형국이 된 것이죠. 그리고 로마군이 당황하고 있는 사이 이 양쪽 높은 절벽 위에 드디어 매복해 있었던 삼리움족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드디어 저 강력한 로마군이 함정에 빠졌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공격하라. 그들을 쳐부숴라. 결국 로마군은 이 완벽하게 불리한 지형에서 도저히 삼리움족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삼리움족은 이 로마의 정말 많은 병력을 모두 인질로 삼는데 성공을 하게 되고 이 인질은 결국 로마와 강화 조약을 맺는데 훨씬 더 삼리움족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강화 조약이 끝난 뒤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로마군은 발가벗은 채로 이 삼리움족의 가랑이 사이를 지나서 엉금엉금 기어서 겨우 로마로 돌아갔다고 알려져 있어요.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로마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처사는 사실 굉장히 로마에게는 깊은 상처와 치욕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초반에 기세등등했던 로마가 카우디움의 협곡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됨으로써 2차 삼리움 전쟁 역시 혼돈의 양상으로 빠져들게 되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전투가 있었지만 소모전을 치르다가 결국 지치게 된 로마와 삼리움족은 다시 휴전 협정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결말을 내지 못한 채 2차 삼리움 전쟁도 종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카우디움의 협곡 패배 이후에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로마는 여전히 견고하게 자신들의 세력을 차근차근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에트루리아와 움브리아인들, 그리고 이 로마의 남쪽에 있던 삼리움족, 이 민족들이 점점 더 로마의 위세에 불안과 초조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작은 도시 국가에 불과했던 로마가 우리 이탈리아 반도를 모두 잡아먹을 기세군. 우리 에트루리아와 움브리아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어. 남쪽에 있는 삼리움족과 힘을 합쳐 이 중부 지역의 로마의 기세를 억누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의 중남부 지역에 위치한 삼리움족과 그리고 이탈리아의 중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에트루리아와 움브리아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를 한때 침공했었던 이 켈트족의 용병까지 합세를 해서 총 4개의 민족이 반로마 연합 세력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소식을 들은 로마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로마도 역시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가장 뛰어난 지휘관이었던 룰리아누스라는 자를 집정관으로 최우선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룰리아누스와 손발을 맞춰 여러 번 전쟁을 경험했던 무스라는 사람을 또 다른 집정관으로 선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는 이제껏 수많은 전투를 해왔다. 처음으로 4개의 민족 연합군을 맞이하지만 우리 로마가 평소대로 싸운다면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결국 룰리아누스가 이끄는 로마군과 4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반로마 연합군은 센티눔 평원에서 운명을 건 맞대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고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던 만큼 로마군 역시도 그 또 한 명의 집정관이었던 무스가 사망할 정도로 로마군 역시 꽤나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최고 지휘관이었던 룰리아누스는 결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삼리움족과의 전투에 임하면서 삼리움족이 역시나 지치기를 기다렸죠. 전투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자 삼리움족은 역시나 지치기 시작하였고 그 틈을 놓치지 않았던 룰리아누스는 바로 로마군에게 공세를 명령하게 됩니다. 삼리움족에게 틈이 생겼다. 이제 우리는 아껴뒀던 예비군까지 투입해서 파상공세로 단숨에 적을 섬멸하도록 한다. 전열을 유지한 채 우리만의 싸움을 계속 지속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가자! 결국 룰리아누스가 이끄는 로마의 보병과 기병대가 합세하여 결국 4개의 민족 연합군은 괴멸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센티눔 전투에서 로마군이 완벽하게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센티눔 전투는 굉장히 결정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이 전투 이후에 이 북쪽에 있던 에트루리아와 움브리아인은 더 이상 로마를 건들지 못하고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쪽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삼리움족은 너무 오랜 전쟁 기간 동안도 지쳐 있었고 정말 마지막 힘을 쥐어짰던 이 센티눔 전투에서도 크게 패배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몇 번의 저항이 있긴 했지만 결국 로마군을 이겨내지 못하고 드디어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기원전 290년 드디어 그 길고 길었던 삼리움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되면서 이탈리아의 중부지방 캄파니아 지방을 포함한 이 중부지방 삼리움족의 영역을 로마가 완전히 평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영상이 좀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은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춘닥터는 또 다음 영상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